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국제정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그래서 그 국제정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이 질문 이제 하기도 좀 민망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루즈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장의 관심을 이미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이슈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주식 시장에 이런 전쟁 이슈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조금 더 미치겠죠. 그러겠죠. 네, 또 어떻게 끝나는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전쟁을 전망한다는 건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자체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개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말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번에 그 러시아 침공 때문에 그 피해를 받았던 어린아이들, 유치원, 병원까지도 막 폭격하는 이런 거는 정말 뭐 정치색을 다 떠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전쟁이라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악재 중에 악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버블 해소랄까? 또는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저점을 내 기회를 주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이번 뭐 15페이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거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주가가 좀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가가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는 일단 비용이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또 곡창지대였고 밀 수출의 뭐 80%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값이 또 폭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 기민하게 보자고 하면 밀 가격은 그래서 뜨고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뭐 천연자원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가격을 떴을 거고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하긴 쉽진 않겠지만 그쪽에 실물에 투자하는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전 질문 뭐 침체가 오니까 역대급 위기가 올 거다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이 양쪽에 뭐가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어떤 리플레이스가 될 만한 뭐 대체제가 될 만한 좋아지는 국면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나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이 양극단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이 또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전쟁을 해서 다음 국면에 투자 기회가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 거냐 또는 향후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패권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최대 피해국은 어딜까요? 피해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 아닌가요? 가스를 지금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있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희가 보는 패권 차원에서의 피해국은 중국이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어느 한 국가, 뭐 중국 정도 빼고 중국이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몇 개 소수 국가를 빼고는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제국 또는 과거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의 어떤 사소한 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침탈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번 정권에서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의 반러시아 세력이 되겠습니까? 친러시아 세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러시아 세력이 되고 그런 센티멘트가 형성이 된 그런 국면 하에서 중국이 공교롭게 패권에 대항을 하겠다고 여러 나라들,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1대1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적대적인 어떤 공격적인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새롭게 중국이 이렇게 패권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이런 야욕을 언제든지 러시아처럼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새롭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전쟁을 보고 있고요. 뭐 전쟁이라는 게 과거 무슨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던 100년 전쟁이 아닌 다음에야 전쟁이 저는 작년 말에도 그랬고 전쟁이 한 2, 3년 이상 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모두 군수 차원에서의 어떤 뭐 좀 쪼달림이라든가 또는 푸틴의 어떤 러시아 내부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위상의 추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당장 다음 달 이번 달에 끝날 전쟁은 아니겠지만 뭐 사실 시장의 주식 시장에서 전쟁 이슈가 더 이상은 뭐 그 등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닌 게 꽤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네. 네. 얼마 전에 지금 이야기하신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그 군사 퍼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탱크 하나 갖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저도 그게 2차 세계 대전 때 나왔던 맞습니다. 탱크 골동품 한 대 보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그저께인가요? 그 초음속 로켓을 쐈는데 패트리엇이 가서 저격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군사적인 우위가 누가 있는지, 기술력이 압도적인 차이가 누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봐요, 저는. 예.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연결된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오랜 그 봉쇄 정책을 끝내고 리오프닝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너무 반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중 그 패권 갈등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망들도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패권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생각보다 반등이 안 되는 거는 중국의 펀더멘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16, 17, 18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절대 반중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도 같다는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그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측도 가능한 거고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이랬으니까 안 좋다가 또 이걸 대응하고자 해서 어떤 카운터 액션이 나오면 좋아질 거고 이런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저는 적어도 그런 예측성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 중국의 그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16페이지 그림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제가 항상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1989년도에 탱크로 시민들 시위하는데 밀어버리고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열망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2001년과 2000년 이전에 중국이 고성장을 구가할 때는요. 매년 GDP가 두 자릿수 후반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성장을 구가할 때 항상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물가가 창궐을 하고 실업률이 폭등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이 개선하는 방향이라는 개선하는 쪽으로 성장을 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금융 시스템이든 경제든 항상 효율성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2000년 이전에 그 중국 땅덩어리에서 지금 항상 몰려오는 산악지역, 사막지역에 있었던 그 농민공들이 이 중국 경제도 항상 성장을 구가하는 쪽이 동남쪽, 해안 쪽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당시에 인구가 15억. 15억 중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10몇 세인가요? 하여튼 뭐 20세 즈음부터 한 50세까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떤 국가든지 한 30% 보거든요. 그러면 15억에 30%면 한 5억, 4억 5천, 5억 정도 됩니다. 그 젊은 중장년층들의 일자리를 모두 다 못 주죠. 어떤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이쪽 앵글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청년 실업률이 막 30-40%에 육박을 했었고요. 그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거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 나 먹고 살아. 공산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분배해서 아무도 배고픔 없이 그냥 평등하게 살게 해줄게라는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그
때륙 기질이 있잖아요. 왜 때륙놈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 일자리 줘. 이게 천안문 사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때 당시에 피더스였어요. 먹고 살게 해줘. 그런데 지금 한 20, 30년 딱 지나서 작년 11월 15일부터 그림에 써드린 대로 뭐 하고 있나요? 백지 시위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라는 게 뭐죠? 락다운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 걱정보다는 야 우리 좀 자유롭게 해줘. 프리어스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그 민중분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공산당이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패권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자국민들이 공산당 필요 없어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걸 제일 겁내요. 그래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겪고 나서 아뜨한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경제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만을 잠재우면서 경제 고성장을 구가해야 할까?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2000년 초반에 WTO에 가입은 또 다른 얘기니까 가입시키고 2003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그 대학원 다니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인턴할 때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 서부 대개발 국책 사업이라는 책자를 주시면서 저한테 몇 개 책자 주시면서 공부해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왜 우리나라도 7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중국 땅의 서부 쪽에 서부 북부에 있는 사막과 산악 지역을 도시화 근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이 건설 분야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3, 40% 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 많이 필요하죠. 원자재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돌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인프라 개발을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경제 성장을 구가를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중국에 추산하는데 한 1억 채 빈집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1억 채.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가 많은 빈 아파트 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다 지어놨는데 완전히 귀신 도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인프라 또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이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일단은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1989년도 당시에 중국의 1인당 GDP가 284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 1인당 중국의 GDP가 12,500달러예요. 그러면 몇 배가 성장을 한 겁니까? 그럼 소득 수준이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 걱정보다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창조적이고 뭔가 좀 리버럴한 생활을 꿈꾸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야 시장 경제나 경제도 사회 구조도 성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 사회학적인 문제니까 제가 사회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중국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진핑 독재. 시진핑을 위시해서 6명이 공산당을 지배하면서 14억 5천의 인구를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전근대적인 사회 지배 시스템을 지금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백지 시위만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작년 초에 지방은행들이 예금 인출이 막히면서 그때 풍선 시위라는 게 발발을 이미 했고요. 우리나라 미대에는 발표가 안 됐었지만 그리고 그게 계속되다가 작년 11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백지 시위가 연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백발 시위라는 게 또 새롭게 민중봉기가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금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 분들이 연금 개혁하게 되니까 많이 내고 못 받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내 연금 돌려줘 이러면서 백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민중봉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심상치 않은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일단 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경제학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를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신용 창출 상황, 중국의 인프라 투자 여건, 그 다음에 제조업 부동산 투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은 이제까지 고성장을 인프라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끌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출도 수출이었겠지만. 그런데 인프라 부동산 투자 개발 여건 그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신용 창출 상황, 신용 창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 뱅크 랜딩 스탠다드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 게 신용 창출이
억제일 것 같아서 상업용 부동산도 불안하고 이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금 신용창출 상황을 보시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중국 인프라 투자 여건을 보시면 지방 정부의 재정 여건을 보면 되거든요. 이제까지 과거 한 20년 동안 중앙 정부 차원에서 끌어왔다가 재정 고갈도 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로 그거를 뭐라 그러죠? 리더십을 옮겨줬단 말이죠.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제조업 부동산 투자도 급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내후 외환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 자체를 저희는 신뢰를 못하니까 지난 1, 4분기에 뭐 4.9%인가요? 5.1%인가 성장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그 분석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가끔 발표하신 거 보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거의 제로 성장 내지는 끼케야 1%대 성장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 그런 현상이라는 거고, 또 하나 미중 지금 반도체 수출 금지시키고 하면서 위에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수출 중에 대미 수출 비중이 급감을 하고 있죠.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24, 25% 될 겁니다. 그게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대중 수입을 막았을 때 미국만 그렇게 될까요? 유럽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중국은 그렇게 쉽게 중국 정부가 막 지원해 주니까 어떤 종목이 뜰 거고 업종이 확 뜰 거고, 예전 2006, 7년처럼 그 모 차이나 펀드들 뭐 막 2006년도에 1년 차이나 펀드에 투자했더니 100%, 2007년도 70%,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급감을 지금도 회복 못하는 걸로 제가 계좌 확인을 몇 개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중국 내 시장 경제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보려면 아래 두 개 그래프를 보시는데요. 먼저 중국의 그 경제 구조가 반시장적이라는 거는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노동수당입니다. 밑으로 꺾이고 있는 좀 밝은 청록색 그래프가 기업들의 영업이익 그래프예요. 자, 보세요.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여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수당으로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근데 어떤 기업이 중국에 가서 기업 영업 활동을 하거나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할까요? 다 뺏어서 노동자들한테 줘버리면. 이건 절대 정치색을 표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기업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는데 노동자들한테만 다 뺏어서 돌려준다? 어떤 기업이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냐. 투자가 불가능해지. 당연하죠. 기업의 토양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옆에 가운데 그래프 중국 내 기업 투자 효율성을 보자고. 투자 효율성이라고 할 때 이제 ROE를 보죠.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에쿼티, 기업이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업 토양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 경제 구조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ROE가 보통 그래도 좀 성장을 하거나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다른 여러 뭐 유럽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 즈음, 2012년 즈음 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색깔이 조금 불분명한데 약간 청록색 그래프입니다. 가장 최근 그래프가 급감을 하고 있는 쪽이 중국의 ROE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ROE거든요.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방금 제가 반시장적인 경제구조 말씀드렸던 거 괴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중국 가서 기업 활동을 할 동인이 뭐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 때문에 무슨 어떤 업종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시장 경제 토대 자체가 되게 왜곡돼 있다는 거죠. 반시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하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9월 달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당시에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독재 체제의 병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 보통 대화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독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독재자 한 사람이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체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이건 뭐지? 이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독재입니다. 2013년도 9월 달에 시진핑이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때 약간 패권국 흉내를 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의 독재의 어떤 관심을 해외로, 그러니까 보통 그 독재자들이 그 민심 위반이 됐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게 이제
그 컨센서스를 쫙 모아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시에 1대1로라는 걸 구상을 해요, 본인이. 그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되게 다들 의미 있게 봤으니까. 1대1로라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을 통해서 유럽, 동남아나 수륙을 통해서 수륙 양용 패권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2022년 말 기준으로 1대1로를 통해서 170여 개 국가의 약 13,500개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최근에 스리랑카가 뭐 다 손 들었네, 못 갚고 다 이런 떠나서 제가 써드린 대로 지난해 6월 달에 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라는 거 명문이에요. 거기서 에이드 데이터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대학 산하에. 거기서 발표한 되게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 6월 달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대1을 통해서 지금 1913년도부터 뭐 한 10년 됐죠. 170여 개 국가에 13,500개 프로젝트에다가 차관, 투자, 대출을 했던 거가 규모가 1,300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 규모 중에 60%가 지금 다 부도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뭐 부도 상황이 60%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를 떠나서 여기서 반만 부도에 처해 있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끌어왔던 부동산 인프라 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했던 것도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중국 한참 투자하는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외환보유고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이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외환보유고를 정확하게 제대로 따져보면 중국 외환고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중국 이런 지금 이제 다시 재상승에 관해서 저도 그 얘기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결국 중국이 살아나려면 부동산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중국에 지금 노는 집이 1억 채다. 그렇죠. 네네, 1억 채. 근데 뭐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또 하나 제가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치자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게 어쨌다는 걸까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까지 끌어왔으니까 당장은 올라갈 수 있겠죠. 1억 채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는 만들어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개발회사 부도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하나만 부도난 게 아니에요. 뭐 50개인가 부도가 줄도산이 났던 거였어요.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데 그 부동산 경기가 경제 성장을 견조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투자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중국 전기차 ETF 뭐 반토막 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 가서 굳이 전기차가 어때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지분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할 때는 내부가 안전하게 뭐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는 다른 문제고 안전하게 다시 내 수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 통화라는 게 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 또는 중국의 경제 체제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판빙빙 한 4개월 실종됐다가 나타나죠. 마윈 한순간에 뺏겨버리죠. 맞아요. 이걸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공산당 체제인 거예요. 공산당 체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 10억 줄 테니까 중국에 가서 투자할래?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중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투자랑 이제 경제나 이 정치적 성향이랑 따로 구분해서 당연하죠. 된다는 거. 네, 당연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너무 제가 힐난하는 투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지금 그 자산 배분형 ETF 중에 신흥시장 ETF를 좀 일찌감치 넣어놨거든요. 올해 이제 신흥시장이 어느 정도 대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ETF 중에 중국 비중이 한 1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어떤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팀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예 중국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게 투자 기회가 있으면 일부라도 노출을 시키는 게 맞죠. 역시 모든 투자의 답은 분산 투자라는 거.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 최근에 지금 중국이 이제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먹히고 있어요. 예전부터 했다고는 하는데 동참을 안 했는데 이제 동참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안화의 시스템에 이제 급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패권 차원에서 이야기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움직임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까지 외환 보유고로 다 쟁여놓는 통화들의 대부분은 US 달러였고요. 참고로 한 60% 되거든요. 나머지는 금도 갖고 있고 유로화도 분산시켜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국가든지 US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다른, 저희도 분산 얘기하듯이 중앙은행도 좀 분산을 시키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거를 새롭게 또 부각시켜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이 끝날 거다. 이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9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자, 우리가 통화를 얘기를 할 때 외국한 거래에서 거래되는 통화가 얼마나 되는지 비중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교역량을,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교역량 중에 어떤 통화로 되는지도 좀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가치 저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저장을 할 때 원화로 저장할 거냐, 달러로 저장할 거냐, 금을 저장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통화들만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 어떤 통화로 거래되는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금 대비해서 또 달러도 한번 보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또 다시 쫙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거래할 때 브릭스 커먼 커런시를 또 하나 만들어 갖고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기준 날짜는 제가 기타란에 써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되, 외국환 거래 스위프트라고 하죠. 은행 간 통신 결제했을 때만 US 달러가 지금 40.2% 됩니다. 1위고요. 위안화가 2.4%거든요. 5위예요. 여기서 이걸 조금 늘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였던 위안화가 는다고 해봐야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3%, 4%? 자, 그래 4%까지, 5%까지 갔다고 쳐요. 더블이 됐다고 쳐요. 그 US 달러 기축통화라든가 패권 지위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영향이 있죠? 아주 미미한 영향. 당연하죠. 그게 뭐 더블이 돼도 2.4%에서 더블이 돼도 4.8%입니다. 5%요. 네. 더블 됐으니까 100% 됐으니까 이걸 또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좀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나 시각 자체가 너무 한쪽에 쏠리게 되니까 그 어떤 옵티멀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지난 출연 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역량, 글로벌 유닛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한 그 물건당 어카운트를 할 때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지 US 달러가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자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통틀어서 그 교역량 중에 달러가 96%를 차지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달러가 74%고요. 유럽을 제외한 기타 지역, 전 세계 기타 지역이 79%를 차지합니다. US 달러가. 유럽을 뺀 이유는 유럽은 뭐로 묶여 있죠? 유로화로 묶여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최소 75% 이상 전 세계 평균 이거 딱 때리면 80% 나오잖아요. 글로벌 교역량의 80%를 US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60%가 달러고 2위가 유로화 21%예요. 위안화가 몇 프로 될까요?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아까도 연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위안화로 가치 저장을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은행들이. 왜냐하면 그 통화에 대한 믿음, 또 하나 위안화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달러에 페그가 돼 있나요? 중앙 정책 당국자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있나요? 마음대로 조절하겠죠. 그러면 누가 그 통화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펀더멘털이나 상황에 따라서 싸질 때도 있고 이게 시장 논리로 움직여야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무역 정책이라든가 하는 거지. 중국 소수의 몇 명 뭐 소수가 아니고 뭐 한 사람이겠죠. 한 사람 그분의 입맛에 따라서 위안화 자체가 싸졌다가 비싸졌다가 이러는 시스템을 누가 믿고 거기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는 꼭 중국의 위안화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장 논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외환 시장에서 순수하게 달러가 88.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딱 7% 거래돼요. 5위예요. 여기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릴까요? 외환 시장에서 7% 거래된 게 더블돼서 14% 됐다고 치자는 거예요. 달러 패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막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아드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 달러에 위안화로 막 거래하기로 했다. 아직 거래하기로 약속된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고민해 보자. 이 정도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꾸 그렇게 멀급들이 들어서 조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페트로 위안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기로 한 적 없습니다. 만나서 협의만 한 거지. 그 협의할 때도 미국과 미리 다 언제 만나서 어떤 얘기 할 거니까 양해해달라 다 통화하고 한 거고요. 페트로 위안으로 하기로 한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전에 뉴스에 양극단은 꼭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들 때문인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결제를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뉴스에서는 이미 이제 시작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뭐 달러에서 중국 그 위안으로 넘어가는 논의를 시작한 거지 하기로 하고 논의한 게 아니고요. 페트로 위안으로 한번 해볼까? 자, 설사 됐다고 치자고요. 보세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원유 순수입국이었다가 순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2018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자국에서 나는 원유를 수출했던 나라가 수출금지법을 발동을 시켰다가 2018년도 한 50년 지나서 수출금지법을 해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워낙 많으니까 셰일 혁명 등 때문에 많으니까 이제 수출을 하자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걸프만에서 전략자산인 석유를 계속 조달을 했던 의존도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은. 그럼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까지 미국에서만 미국이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지켜줬던 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변화를 시켜야죠. 그게 중국이든 어디든 그런 일환으로 봐야지. 페트로 위안, 당연히 그러면 중국이 워낙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을 무시하지 못할 거고 중국에 판매할 때 우리는 위안화로 줄게. 그래? 그래서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런 단계라는 말이죠. 그게 미국의 패권 또는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달러의 패권 역할을 훼손할 만큼으로 될 거다까진 좋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무너질 거다. 이거는 너무 억측이라는 얘기죠. 네. 시장의 이렇게 뉴스들을 분석하는 그 관점이 이래서 정말 중요한. 당연하죠. 그 작은 관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시장을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쭉 그 유튜브 이렇게 쭉 그 썸네일들을 보면 미국의 기축 통화가 끝났고 뭐 패권이 끝났고 이제 어마어마한 뭐 변혁이 올 거고 막 이러는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릭스 통화 아까 언급드렸었잖아요. 브릭스 통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네들끼리 브릭스의 새로운 통화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4개 국가나 5개 국가가 그 4개 국가하고만 거래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미국 시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시장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시장들하고 교역할 때도 전 세계가 브릭스용 새로 만든 통화를 받아줄까요? 그 나라 국가 그 중앙은행들이 기축통화라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달러를 대신해서 듣도 보도 못한 브릭스 커먼 커런시라고 이름을 하기로 하자고요. 변동성도 엄청 심할 거고 이걸로 굳이 바꾸려고 할까요? 차라리 금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중요하게. 당연하죠. 네. 말 나온 김에 네. 그 미국 중국 패권 갈등 문제 앞으로 진짜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깡패같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게 중국을 다 때려잡겠다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 패권 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자 관점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일단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원 때도 내내 공부했던 게 이런 거고요. 차트를 제가 미중 패권 갈등 관련해서 한 서너 개 갖고 왔는데 뭐 21페이지부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그림이. 전 세계 지도를 가운데 놓고 제가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잔뜩 뭘 막 올려놨거든요. 전 이해 잘 되던데요. 네, 좀 복잡하신데 조금만 자세히 시간 한 1, 2분만 해서 딱 보시면 가운데 중국 하나 딱 가운데 놓고 각가지 첩보 동맹, 군사 동맹, 경제 동맹 뭐 하다못해 반도체 동맹까지 이게 중국 하나를 여러 다각도로 억제시키자는 지금 전략을 미국이 2017, 18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공식화하면서 지금 이 짓을 해오고 있어요.
이 지시라고 하니까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또는 중국이 또는 뭐 러시아가 어디를 침략했고 우리나라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시장을 좀 옥죄고 있고 이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힐난을 하고 비난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는요 그런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뭐 이렇게 막 대단한 투자 뭐 전문가라고 그런 느낌도 좀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내가 투자 기회가 있는 데를 잘 찾으면 되는 거고요. 흘러가는 패권의 흐름이라든가 경제 시스템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중 갈등을 보라는 말씀이고 패권의 흐름이라는 거를 해석을 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뭐 파이브아이가 뭐고 나토 USMCA가 뭐고 쿼드가 뭐고 오커스가 뭐고 뭐 CPTPP 이런 설명 다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 동맹, 반도체 동맹까지 다 해서 중국 하나를 옥죄게 자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패권 싸움이라고 할 때 제가 가끔 이런 정의를 꼭 드리는데 정치학적으로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국가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국가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패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드님하고 저하고 또는 어떤 부서 간에 또는 어떤 조직 간에 알력이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패권 싸움이라는 거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가 하나에 죽어야 끝나는 게 패권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패권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일까 또는 뭐 반도체를 뭐 고사양 반도체를 투자를 금지시키고 이런 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서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반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한 거고 그의 그 연장선상으로 기축통화국 책임을 떠안으면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감내해 가면서 전 세계의 달러를 풀면서 전 세계의 금융통화 또는 이걸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깡패 같아서 기축통화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60, 70년대 기축통화국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 세계에는.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가장 그때 손실도 적었고 전후 복구도 문제가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 자금도 가장 많이 대줬고 그런 배경을 좀 아신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고 22페이지 그래서 국방비 지출 규모 따로 천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뭐 1,000조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 뭐 그 말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좌측 그래프에서 1위부터 쭉 캐나다까지 근한 뭐 12개 정도 국가 이거 다 합쳐도요 미국 한 해 국방비 지출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뭐 핵 항공모함이 몇 대가 있고 앞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국방비 말씀드린 건데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 백악관 그 미국 백악관에서 정책 보고서를 게재하면서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고 그러면서 쭉 이제 중국 때려잡자는 법안까지 쭉 입법을 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안 갖고 왔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그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로 기억해요. 빌드 액트라는 걸 통과해. 빌드 액트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언급드렸던 중국의 1대1로를 그 해당 국가들, 신흥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입법시킨 게 빌드 액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한 전략을 구사하거나 할 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트럼프를 보니까 자꾸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트럼프조차도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 전 세계 띵크탱크가 한 12,000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3,500개인가 3,800개가 미국에 집중돼 있고요.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 바로 뒤에 K-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내에 한 3,500개 정도, 뭐 쉽게 그냥 4,000개라고 해요. 4,000개 중에 싱크탱크들의 정수만 뽑아놓은 아이들 그게 몇 배, 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500개인가가 K-스트리트에 집중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든 사실 바이든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조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도 좀 실망스럽고 바이든이라든가 또는 뭐 하원 상원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죠. 그리고 그 근저에 정말 분석을 제대로 하고 전략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거는 그
정부에서 다 위임받아가지고 아웃소싱 받은 K-스트리트 또는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싱크탱크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들이 끌어가는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절대 쉽게 볼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림에서 다시 21페이지에도 보시듯이 그 점선으로 제가 사각형을 딱 그려놓은 게 미국의 7함대 위수 지역이거든요. 아까 군사력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함대가 1함대부터 10함대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 2, 3, 4, 5, 6, 7, 8, 90 다 있진 않아요. 뭐 몇 함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고로 1함대가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 이제 해양을 담당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 뭐 명령이었겠죠. 미국 해안 경비대로 이제 배치가 다시 됩니다. 1함대가. 그리고 10함대가 참고로 그 우주 전쟁 담당하는 함대로 전략이 바뀌어요. 목표가. 그리고 1함대부터 10함대 중에 7함대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 군사력으로 볼 때. 참고로 여러 뭐 어떤 군사 전문지 같은 거 보면 현존하는 지구상의 국가 중에 이 7함대, 미국 해군의 전체 말고요. 그냥 7함대하고 1대1로 딱 붙어서 이길 나라 없다. 라는 게 7함대의 평가입니다. 그 강력한 7함대의 위수 지역을 지도 한번 딱 보실까요? 중국 옆에 인도 서쪽 끝에서부터 알래스카 끝까지 딱 위수 지역을 재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11월 28일 날 미국에서 신규 GPR 운용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고 해서 글로벌 포스처 리뷰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가장 센 놈들, 항공모함, 전투함 이런 애들 가장 센 놈들을 전략적으로 이 7함대로 싹 다시 배치를 시켜요. 이쯤 하면 미국이 아태 태평양 전략의 목표가 중국이고 중국을 어떻게 법적으로나 빌드 액트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군사적으로나 촘촘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22페이지 다시 가서 이 기술력의 차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겠다. 이건 다 아는 얘기시니까 그냥 딱 하나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각 국가별로 1년의 지식재산권 사용수익으로만 벌어들이는 규모를 제가 집계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2021년 자료입니다. 2022년 최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겠죠. 미국이 1년에 한 해 이게 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이라는 게 라이센스 아웃이거든요. 내 기술력을 전해주고 그냥 사용료만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 받는 겁니다. 1년에 2021년 기준으로 124.6억, 그러니까 이게 빌리언이니까 1250억 달러 정도를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식 사용 재산권으로만 벌어들여요. 이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 LG 엔솔이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한 135조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 2021년도 당시에 125조 정도, 12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 원화 환산하면 1300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00조 정도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술 이전만 해줘서 사용료로만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 다른 나라 뭐 기술력의 차이 이것저것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신 가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이제 칩스 액트를 발동을 했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그 즈음에 미국이 그 21페이지에서 그 좌측에 미국 주도 국제 동맹 체제 제일 밑에 제가 칩스 액트라고 해서 칩4라고 불리잖아요. 작년 2022년부터 지금 이제 뭐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죠. 그 동맹의 요지가 23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작년 8월 달에 통과했던 요지가 뭐 요지는 한번 자료에서 참고해 주시되 핵심이 이 반도체 핵심에서 중국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중국에다 수출해 그럼 니네 보존금 안 되고 미국도 니네 장사하지 마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깡패 같은 법이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데 못하게 하려면 미국보다 군사력이 세든지 경제력이 세면 되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발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리고 그걸 또 제목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여기 플러스 옆에 칩4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걸 패브4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반도체 설계만 하는 것을 보고 패블리스라고 하고 그 생산만 하는 걸 보고 그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패브라는 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기계 공정을 얘기한 게 패브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패브4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면
미국과 대만, 미국을 뺀 대만, 일본,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설계나 이런 건 다 디자인 핵심 기술은 다 할 테니까 생산만 차질 없이 우리한테. 그러면서 고사양 반도체나 핵심 기술은 중국에 절대 거래하지 마.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여기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조금 녹록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초 작업으로 작년부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라. 그래서 보조금 지불해주겠다. 뭐 패권이니까. 그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보면 제가 뭐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삼성전자는 공교롭게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 이 독보적인 회사였다 보니까 생산하는 쪽에서는 마켓쉐어가 되게 높았고, 뭐 모르겠어요. 마켓쉐어가 한 70% 될까 모르겠습니다. 뭐 TSMC하고 좀 옥축각축하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 마켓쉐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또 이 삼성전자가 설계 디자인 쪽도 진출했단 말이죠. 작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설계 디자인 쪽 마켓쉐어가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생산 쪽은 모르겠지만 설계 디자인 핵심 이쪽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패권을 더 강하게 미국 위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투자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고로 그래서 저희는 아까 모두에 왜 저희가 반도체 ETF 비중을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도체 ETF 중에서도 주요 반도체 ETF 저희가 추려놓은 게 한 7개 되는데, 그 중에는 글로벌 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미국 반도체 회사에만 투자하는 ETF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반도체라고 하면 미국 기업 플러스 네덜란드의 갑 같은 을 ASML, 그다음에 TSMC 또 포함을 하는 게 글로벌 ETF 반도체인데, 저희는 글로벌 ETF 반도체보다는 미국에 온리 투자하는 반도체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아까 그 미국 칠함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해상에 이 군사력을 왜 이렇게 많이 집중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네. 전 세계 무역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전 세계 무역은 항공으로 압도적으로 하나요? 선박으로 하나요? 그러네요. 다 대량으로 배로 많이 실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략 자산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핵무기, 석유, 에너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멈춰버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는 자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 취급을 안 하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략 자산 석유 중에 하나였던 석유가 비행기로 이동시킵니까? 유조선으로 이동시킵니까? 배로 깔아가지고. 뭐 해묵은 얘기 같지만 전 세계 그 예전 뭐 네덜란드가 전 세계 해상 패권 잡았고 영국이 패권 잡았고, 패권국은요 항상 해상 권력을 쥐던 나라가 패권국이 됐습니다. 그만큼 해상 무역이라든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네요. 과거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예전에 네덜란드가 그랬죠, 스페인이 그랬죠, 무적함대가 그랬죠. 그다음에 대영 제국. 네, 영국 로스차일드가도 배로 해상으로 다 점령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으로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네. 방금 그 지도의 그 그림 되게 재밌게 잘 그려주셨는데, 그 역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되기는 했네요. 최근까지 정말 많이 고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누르려고 이제 견제를 하는 거겠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뭐 잘 아시는 얘기대로 몇 년도인가요? 제가 얼른 지금 연도별로 계속 얘기 안 하는데,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옥죄기 시작했던 그 즈음 2010년도 14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해요. 12년도 14년도부로 미국 GDP에 중국 GDP가 70%를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때려잡을 때가 미국 GDP 당시에 일본의 GDP가 4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때려잡았단 말이죠. 근데 70%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거겠죠.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